지금 전 세계 교육계가 한 명의 한국 학생 때문에 뒤집어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명문 대학에서 입학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 학생은 정말 놀랍게도 시험 점수나 성적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수학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는 할머니와 함께하던 고스톱에서 수학의 본질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의 방식은 기존 수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늘 조용했던 이 소년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을까요? 그 시작은 영국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한국 교육을 비판하려 했던 순간부터였다고 하는데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셨다면 1초면 가능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화이트입니다. 영국 BBC에서 20년 넘게 교육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죠. 그동안 수많은 나라의 교육 현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프로젝트만큼은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제작진이 요청한 주제가 너무 뻔했거든요. 한국의 입시지옥, 기계처럼 공부하는 학생들, 창의성을 말살하는 교육 시스템. 이미 서구 언론이 수없이 다뤘던 소재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꼈던 그 답답함을 지금도 기억해요. 또 다른 아시아의 경직된 교육 현실을 폭로하는 뻔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었죠.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첫 촬영지로 정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첫날, 복도를 걸으며 카메라를 들고 있던 순간이 떠오르네요. 학생들의 표정이 정말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공장의 기계들처럼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 선입견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육은 정말 아이들의 개성을 말살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죠. 교실에 들어서자 더욱 확신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문제집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수학 공식을 적고 있었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받아 적기만 할 뿐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담으면 서구 시청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동안 그 학생만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고개를 들어 칠판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민호라는 이름의 17살 고등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카메라를 피하려 했지만 제가 계속 말을 걸자 조심스럽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민호가 말하는 내용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학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눈이 반짝였거든요. 민호와 며칠간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다른 학생들과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민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공책 안에는 교과서에서 본 적 없는 수학적 접근들이 가득했습니다. 일반적인 공식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히 독창적인 방법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아름다웠다는 점입니다.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죠. 특히 한 페이지에 적혀 있던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확률과 통계 단원인데 교과서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 사이의 패턴을 찾아내는 독특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 방법이 기존의 어떤 수학 교육서에서도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급히 수학 담당 이동헌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공책을 보여주며 이 학생에 대해 물었죠.
하지만 이동원 선생님의 반응은 예상 외였어요. 그냥 내성적인 학생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성적도 중간 정도고 특별할 것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을 어떻게 평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민호의 공책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20년 넘게 교육 현장을 다니면서 쌓은 경험으로도 이건 범상치 않았어요. 이 아이는 분명 뭔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날 민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지 말이에요. 민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수학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말했어요. 숫자들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살아있는 무언가라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관계와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민호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면서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남다른 능력이 있다는 걸 말이죠. 민호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치고 싶어서 저는 그의 일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민호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장소로 향했어요. 바로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2층에 혼자 사시는 이순옥 할머니와 민호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순옥 할머니는 70대 후반이셨는데 정정하시고 유머도 많으셨습니다. 민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민호와 이순옥 할머니가 함께 고스톱을 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놀고 있는 평범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패를 다루는 방식이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모든 패의 흐름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어떤 패가 나갔고 어떤 패가 남아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이순옥 할머니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었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니 그냥 노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민호에게 확률과 조합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어요. 물론 수학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었죠. 이순옥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패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패가 나갈 가능성이 높은지는 알 수 있단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나간 패들을 기억하고 남은 패들을 계산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다음에 올 패를 예측할 수 있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바로 학교에서 배우는 확률이랑 똑같아요. 패의 흐름을 읽는 건 숫자의 흐름을 읽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할머니와 손자가 고스톱을 통해 수학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떤 수학 교과서보다 직관적이고 생생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이순옥 할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부터 숫자에 특별한 감각을 보였다고 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울 때 민호는 숫자들 사이의 관계를 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민호는 고스톱을 배우면서 진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패의 순서와 조합을 보면서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알았어요.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민호의 특별함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의 정혜연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정혜연 교수님은 수학 영재 교육 분야의 권위자셨습니다. 처음에는 다큐멘터리 촬영이라고 하니 다소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민호의 공책 사진들을 보시고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혜연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학생의 접근 방식은
정말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공식 암기가 아니라 수학적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은 대학원 수준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저는 정혜연 교수님께 민호를 직접 만나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수님도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며칠 후 서울대학교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민호는 처음에 너무 긴장했어요. 명문대 교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정혜연 교수님이 몇 가지 문제를 내자 민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적은 문제는 일반적인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침착하게 문제를 살펴보더니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지켜보던 정혜연 교수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민호는 일반적인 공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마치 고스톱에서 패의 흐름을 읽듯이 수학 문제의 구조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민호가 답을 제시했습니다. 정혜연 교수님이 검토해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답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이 기존의 어떤 방법보다 효율적이었거든요. 정혜연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호군, 이 문제는 보통 대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결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더욱 놀라운 건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는 그냥 패턴을 봤을 뿐이에요. 할머니랑 고스톱을 하면서 배운 것처럼 숫자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순간 정혜연 교수님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고스톱에서 배웠다고요. 정말 흥미롭네요. 혹시 다른 문제도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더욱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수준의 조합론 문제였어요. 민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다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도 놀라운 결과였어요. 해결 시간도 빠르고 방법도 독창적이었습니다. 정혜연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화이트 감독님, 이 학생은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30년간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런 학생은 처음 봐요. 공식이나 이론을 외우는 게 아니라 수학적 직관이 탁월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아이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혜연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대학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수학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이죠. 정혜연 교수님의 권유로 민호는 전국 고등학생 수학 경시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민호는 망설였어요. 자신은 그냥 평범한 학생이라며 사양했거든요. 하지만 이순옥 할머니가 용기를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민호에게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고스톱도 처음엔 무서웠지만 계속 하다 보니 재미있어졌잖니. 수학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진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야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 유명한 과학고나 영재학교 출신이에요. 저 같은 일반계 고등학생이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이순옥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고스톱에서 중요한 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야. 너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줄 아는 아이란다. 결국 민호는 대회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들고 따라갔어요. 대회장에 도착하니 정말 전국의 수학 영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명문과학고나 영재학교 출신이었어요. 민호만 일반계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어서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두꺼운 문제집과 공식집을 들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동안 민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메모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메모장에는 복잡한 공식 대신 간단한 그림들과 패턴들이 적혀 있었어요.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를 받아본 순간
다른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순옥 할머니와 고스톱을 할 때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민호가 첫 번째 문제를 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복잡한 공식을 적용하려고 애쓰는 동안 민호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민호가 첫 번째 문제의 답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갔어요. 마치 고스톱에서 다음 패를 예측하듯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시험 시간 3시간 동안 민호는 흔들림 없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때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차분하게 답을 써내려갔어요. 마치 수학이 그의 모국어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민호와 함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입상만 해도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나온 학생이 전국 영재들과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민호가 1등을 차지한 거였어요. 그것도 2등과 큰 점수 차이로 말입니다. 발표를 듣는 순간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민호 역시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심사위원들의 평가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발표했어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등 수상자의 독창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의 공식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민호가 무대에 올라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할머니와 함께 고스톱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적용했을 뿐이에요. 패의 흐름을 읽듯이 숫자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이 말에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고스톱으로 수학을 배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말이죠. 대회 후 민호에게 여러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과학고에서 전학을 권유했고 여러 대학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제안은 해외에서 왔습니다. 며칠 후 정혜연 교수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화이트 감독님,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민호 군의 대회 결과가 해외 수학계에도 알려졌어요. 특히 미국의 한 명문 대학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학은 바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였습니다. MIT 수학과에서 민호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공계 대학이 한국의 고등학생에게 관심을 보인다니 말이에요. MIT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수학과 학과장인 데이비드 톰슨 교수가 직접 보낸 메일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의 독창적인 수학적 사고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MIT에서 민호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화상 인터뷰가 아니라 보스턴으로 직접 오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민호와 이순옥 할머니, 그리고 저는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타는 비행기라며 무척 긴장하셨지만 손자를 위한 일이라며 용기를 내셨어요. 민호도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 설레면서도 떨리는 표정이었습니다. MIT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곳의 분위기는 정말 남달랐습니다. 민호도 압도당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수학과 건물에 들어서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데이비드 톰슨 교수가 직접 나와서 맞아주었어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교수였습니다. 톰슨 교수가 말했어요. 민호, 너의 수학 경시대회 답안을 보고 정말 놀랐다. 우리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고등학생이 독자적으로 발견했더군.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톰슨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호, 진정한 수학자는 겸손한 법이야. 하지만 너의 능력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오늘 몇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 그렇게 시작된 테스트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톰슨 교수가 내는 문제들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톰슨 교수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연구 문제를 제시했을 때였습니다.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재미로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민호는 그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교수님, 이 문제는 마치 고스톱에서 남은 패를 예측하는 것과 비슷해 보여요. 조건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새로운 패턴이 보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호는 칠판에 나가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어요. 30분 후 민호가 제시한 아이디어에 톰슨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톰슨 교수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민호,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야. 우리 연구팀이 3년간 고민했던 문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어. 그날 저녁 톰슨 교수는 민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MIT 수학과 조기 입학과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입학 조건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시험 점수나 성적이 아니라 민호의 독창적인 사고방식 자체를 평가한다는 것이었죠. 톰슨 교수가 설명했어요. MIT는 이번에 새로운 입학 정책을 시도해보고 싶다. 표준화된 시험 점수보다 창의적 사고와 직관적 이해력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말이야. 민호가 그 첫 번째 사례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민호는 당황했어요. 교수님,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준비도 안 되어 있고요. 하지만 톰슨 교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호, 수학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수학을 보는 눈이야. 너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이순옥 할머니도 손자를 격려하셨어요. 민호야,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단다. 할머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결국 민호는 MIT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방학 때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수학 공부법을 한국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몇 달 후 민호의 이야기는 전 세계 교육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스톱에서 수학을 배운 한국 학생이 MIT에 입학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말이에요. 여러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이 모든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패 사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 한국 교육을 비판하려던 제 계획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교육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어요. MIT 입학식 날, 저는 특별히 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처음 만난 박민호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누구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재 민호는 MIT에서 새로운 수학 이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실 문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숫자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숫자가 되는 것이다. 민호가 직접 쓴 글귀입니다. 이순옥 할머니와 고스톱을 두던 그 손은 이제 세계를 해석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작은 패 한 장에서부터였어요. 때로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어떠셨나요? 앞으로는 영재들을 위한 교육 체계 기반을 좀 더 확고히 갈고 닦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감사의 사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